아무래도 이번에 고용시장이 굉장히 독특함이 있다. 구인 공고에서만 한 500만 개, 600만 개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실제 실업자는 100에서 200만 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침체를 겪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 이제 그 하락을 경험하고 소비나 이런 데에서 크게 타격까지는 안 입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자 자체가 크게 증가한 건 아니고 일종의 일자리 쪽에서의 허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걸로 끝이 나게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지금까지처럼의 좀 뜨뜻미지근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간 실업 청구 수당 증가 건수도 뭐 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월간 고용 순증도 뭐 20만 명 뭐 초반 정도로 무난하게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연준이 가장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어쨌든 지금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 경로가 굉장히 원래는 좁은 경로이다. 생각보다 그 경로가 메인이 돼버릴 수도 있다. 네. 네,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장이 뭐 어렵네요. 이랬다 저랬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어제 그 부진한 경제 지표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어제는 그 구인이직 보고서가 네. 제일 뜨거웠던 네. 그런 이제 내용 같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이제 가장 시작점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고용시장이 굉장히 독특함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부터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2명당 일자리가 하나가 놓여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실업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반대로 실업자 1인당 일자리가 2개가 놓여 있어서 네.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러다 네. 보니 임금 상승률도 많이 높게 나왔었고 그 점 때문에 서비스 쪽의 인플레가 계속 높을 수도 있다라는 네. 우려를 했었죠. 네. 근데 과거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과거에 뭔가 경제가 좀 이제 그 다운되어 갈 때 그때에는 실업자의 증가가 한 300에서 500만 명. 그 다음에 이렇게 구인이 공고가 나와 있던 것도 당연히 줄어들 거잖아요. 그 줄어드는 게 한 200만 정도.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노동시장이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서 네. 뭐 이게 이제 침체가 왔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왔던 가설이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노동시장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번에는 경제가 좀 하강을 할 때에 네. 실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먼저 일단은 구인 공고 낸 것부터 없애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구인 공고가 실업자 대비해서 거의 한 700만 개 가까이 높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인 공고에서만 한 500만 개, 600만 개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실제 실업자는 100에서 200만 개. 그러니까 과거랑 숫자가 반대가 되어 버리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침체를 겪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 이제 그 하락을 경험하고 넘어가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소비나 이런 데에서 크게 타격까지는 안 입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자 자체가 크게 증가한 건 아니고 일종의 일자리 쪽에서의 허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걸로 끝이 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고용 비용 쪽은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은 빠르게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구인이 별로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지니 이게 네. 줄어들게 네. 될 것이고, 반대로 전체적인 고용되어 있는 이제 일하고 있는 인력의 숫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보니 소비 여력은 그대로 가계가 남아 있고 그렇네요. 이지 않을까 이고, 사실 간밤에 나온 데이터만 보면은 요 판단을 내리기에 딱 절반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인이 감소를 했다. 네. 이것은 그러면은 구인만 이번에 혹시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건 뒷받침하는데, 그럼 그 뒤에 나올 데이터들, 뭐 월간 고용 보고서나 이런 거에서 과연 월간 고용 순증이 무난하게 적절한 숫자가 되어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갑자기 실업이 막 폭증하는 그림이 나오느냐. 만약에 실업이 폭증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지금까지처럼의 좀 뜨뜻미지근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간 실업
청구 수당 증가 건수도 뭐 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월간 고용 순증도 뭐 20만 명 뭐 초반 정도로 무난하게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그 그림은 지금 연준이 가장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어쨌든 지금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나왔다. 근데 절반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우리가 요즘에는 데이터가 높다 낮다 가지고 해석이 어렵고 네. 워낙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지금 세상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가정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지금은 기본 가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흘러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고용시장이 지금 독특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독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에 의한 자발적 퇴직 그리고 미국의 이민 노동자들이 줄은 거 그건가요? 네, 그 요인들이 예, 제일 예. 큽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같으면은 일자리에 예. 더 많은 인력이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예. 뭐 파월 의장도 몇 차례 얘기를 예. 했던 것이 지금 왜 이렇게 일자리에 사람들이 안 들어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 그 요인 중에서 절반 이상은 네. 이제 은퇴를 빠르게 한 인력들이 예. 많았다라는 거고 나머지 요인 중에서 반반은 하나는 말씀해 주신 이제 이민자가 예. 좀 적었었다 하고 그리고 코로나 사이에 당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사망자. 것까지 해서 그 요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것도 바뀌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민 관련해 가지고서도 결국에는 이게 이민자를 봉쇄를 했었던 이유가 네. 어쨌든 명분이 필요한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기 예.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런 조치들이 다들 해제가 되고 코로나 상황이 사실 이제 완전히 뭐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재개가 되기는 할 텐데 네. 일단 아직까지 정확한 스케줄은 안 나왔는데 5월에 요 관련해 가지고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보건 관련해 가지고 내렸던 긴급 조치가 5월달에 해제가 되는 걸로 네. 일단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과 연계되어서 이민 쪽도 풀리지 않겠느냐.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용시장은 빠르게 완화되겠네요. 네, 그래서 고용 시장이 네. 당초에 이제 거의 한 700만 개 정도. 예. 원래 같으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업자 대비해서 네. 한 일자리가 열려 있는 게 절반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한 300만 개 정도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네. 1,200만 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만큼이 줄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해주신 이제 이민 쪽에서 다시 좀 개방을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사망자 쪽에서 좀 감소가 다시 네. 이제는 줄고. 원래 추계대로 돌아가는 거. 네. 저희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이게 한 100만 좀 넘는 정도 영향이었다라고 했거든요. 네. 요 영향들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고용 쪽은 확실히 완화될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딱 숫자가 당초 아주 저희가 이제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 경로가 굉장히 원래는 좁은 경로이다. 근데 네. 근데 그 좁은 경로를 계속 말씀드린 거는 생각보다 그 경로가 메인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었고 현재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올 고용 데이터도요, 고용이 급감한다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급증한다거나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숫자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정말로 이제 그 좁은 길이 점점 문이 넓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아주 높거나 낮은 게 아니라 네, 계속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적당한 숫자로 네, 가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렵네요. 적당한 네. 숫자가 뭔지. 사실 고용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게 네. 헷갈리는 게 네. 굉장히 꽤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잘 나와서 문제였던 게 고용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아직도 뜨거운 거야? 이런 얘기를 네.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식어도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아하는 국면에 온 거죠. 침체 우려가 맞습니다. 간밤에는 불거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좁은 길이라는 예. 건데 네. 그 데이터를 워낙에 세부적으로 봐주시니까 딱 요 정도 나오면 돼. 이게 머릿속에 있으세요, 대표님?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올해 남은 기간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었을 때 그럼 월간 고용 순증이 어느 정도 나오면 좋은 네. 것이냐라고 하면 10만에서 20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분석하는 쪽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리고 연준의 인사들도 어떤 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한 10만에서 20만 사이.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월 의장은 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분석가들의 평균에 따르면 10만이 조금 넘는 숫자이면은 경제가 뜨거워지지도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냉각되지도 않는 월간 고용 정도의 숫자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기고글을 쓰면서 경제가 너무나 뜨거웠던 게 조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월간 고용 순증이 평균적으로 15만 정도로까지 내려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경로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그 정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셔서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한 자리대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안 좋은 거고요. 10에서 20만 사이가 나오면은 요거는 말씀드린 그런 아주 중도의 그런 길을 가는데 잘 적당한 내려오고 숫자이다. 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될것 들어보니까 같습니다. 느낌이 한 13만에서 15만이 제일 좋은 것 같네. 예전에도 이 정도 아주 예전에 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한 10년 그 전에도 한 이 정도 숫자를 제일 좋은 숫자로 항상 봤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좀 심플한 게 네. 미국의 인구 향후에 네. 추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일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이냐 네. 해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아, 나오는 게 그건데 네. 사실 코로나를 제외하면 네. 인구 증감의 속도라는 것이 미국이 이제 꽤나 네, 일정하잖아요. 굉장히 일정하죠. 예, 그러니까는 그 정도 데이터로 예, 그렇게 이제 연구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요번에 예상치는 23만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멀진 않았지만 아직 위에는 있네요. 예. 네. 다음 얘기는 또 이제 유가인데 깜짝 감산이라는 발표가 또 나오면서 네, 네. 유가가 올랐고 사실은 그래서 전날에는 유가 이렇게 오르면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니야 쪽이었거든요. 이제 하루 만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걸 좀 합쳐서 어떻게 지금 경제 상황을 봐야 될까요? 네, 유가를 보실 때에는 네. 일단 여전히 오펙 플러스에서 역대급의 감산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감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각국별로 여기까지만 생산해라라고 쿼터를 제시를 하는 거고 그에 맞춰서 생산량을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도 석유 소비가 더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감산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 감산 쿼터보다도 생산이 실제로는 거의 한 200만 배럴 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16만 배럴 추가 감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미 거의 한 200만 배럴을 기존에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얘기인데요. 그때 10월 달에 20만 감산한다 그러고 그게 이미 그것도 못 채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10월에 예. 당시에는 뭐 200만 배를 감산을 하겠다 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게 되면은 실제 본인들이 얘기한 쿼터 대비해서 네. 생산이 300만 배럴 이상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유가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감산할 여력이 있는 국가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쿼터랑 실제 지금 생산하는 거랑 네. 비교해서 여력 있는 국가들 지금도 그런 여력 있는 국가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산이 가능한 국가들 네. 대상으로 보게 되면 당시 한 90만 배럴 정도가 대상이었었고요. 네. 근데 그들 국가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면 감산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네. 예, 이제 보면은 한 80% 정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70만 배를 조금 넘게 그 실제로 대상이 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한 국가들에서 네. 70만 배를 조금 넘게 감산이 실제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다른 곳들은 그러면은 아직까지 그 감산 물량도 못 지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곳들에서는 그러니까 못 지금- 지킨다는 게 감사는 여기까지 하는데 이미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산을 해야 될 판인 거죠. 예, 예. 맞추려면. 예, 뭐 숫자로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전이면 100만 배를 생산했는데 네. 70만 배를만 생산해라 했는데 실제는 50만 배를 그렇죠. 생산 그런 못하고 경우, 있는 거죠. 그런 예. 경우인 거죠. 예. 근데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하니까 네. 물량을 늘려버립니다, 생산을. 예, 예. 그래서 실제로 200만 배를 감산을 이야기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그 한 4, 5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실제로는 한 50만 배로 정도 감산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네. 116만 배럴 중에서 실제 감산 여력이 있는 곳들을 계산해보면 100만 배럴이 대상이 되고 네. 그러면 이게 향후 몇 달에 걸쳐서 한 80% 정도가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 80만 배럴 정도. 네. 근데 나머지에서 또 증산이 좀 나오면 한 5, 60만 배럴 정도가 실제 효과이지 않겠느냐인데 그러면 최근에 유가가 60불 중반까지 한번 훅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65불 정도 예, 갔었죠. 그때 그러다가 사실 감산 이번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70불 중반까지 유가가 팍 튀었어요. 그때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냐면 그 이라크 북부 쪽에서 쿠르드 쪽에서 튀르키예 쪽으로 해서 나가는 물량이 한 45에서 5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는 허가받고 나가야 된다라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물량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나온 얘기로는 그거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물량까지 다 더해버리게 되면은 똔똔이네.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 이번에 감산에 대해 가지고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실제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계산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이제 그 하반기에 정말로 리오프닝 영향으로 이제 석유 수요가 확 증가를 해줄 수 있느냐. 예. 근데 지금 미국은 조금 경제가 어쨌든 둔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미국 쪽은 본인들의 소비량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그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영향을 얼마나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 대비해 가지고서 네. 왜 이렇게까지 석유 시장이 사실은 그 중국이 리오프닝 선언만 하면은 유가가 훨씬 더 오를 거다라는 네네. 생각들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못 나오는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사이에 전기차 보급률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상승을 했었고 네. 그에 따라 가지고서 석유 소비량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해서 아주 과거 데이터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오시냐면요. 우리가 70년대 유가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80년대 그 문제가 해결이 이제 2차 석유 파동까지 하고는 됐는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 북해라든지 알래스카에서 유전이 이제 펑펑 터지면서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유가 안정됐다 하는데 그것도 절반은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절반은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이대로 에너지를 펑펑 쓰는 그렇죠. 구조로는 안 되겠다. 효율을 좀 이제 아끼는 구조로 가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차량의 연비 효율을 2배로 올리는 법안이 네.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평가를 해보니 알래스카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한 영향을 준 게 일평균 200만 배럴 정도 네. 증가를 보여줬다라면은 그러면은 자동차 쪽에서 연비를 2배 올린 게 이걸 통해 가지고서 석유가 소비가 좀 세이브가 된 게 어느 정도냐 하니까 그게 또한 200만 배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게 알래스카 유전을 판 거랑 동일한 정도의 효과가 나왔다. 아까 전기차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벌써? 네, 그래서 전기차가 한 1,000만 대 정도 네. 예상보다 이렇게 뭐 팔리게 되면 거기다가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석유 수요가 한 0.3에서 0.5%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 30에서 50만 배럴 정도 영향 얘기를 하고 여기에 또 하이브리드도 차량도 이제 더 팔리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론의박이 있어요. 이걸 어느 정도 영향으로 그렇죠. 봐야 되느냐인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생각보다 석유가 좀 약했던 것이 네. 지금 구조 자체가 조금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걸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네. 얘기도 있어서 이번에 그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으로 막 유가를 엄청나게 올리겠다라는 공격적인 감산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지금 오펙 회원국들이 80불 정도가 본인들의 재정 유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 80불을 정말로 사수하고 싶다. 네. 그런 그렇죠. 의도이지 않을까로 네, 얘기가 나옵니다. 80불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예전에
예전에 60불에서 80불 레인지 엄청 오래 가 있었고 맞습니다. 예. 작년 5월에 120달러 가가지고 내려올 때 80불에서 엄청나게 버텼고 또 금년 초부터 70에서 80에 제가 보니까 6번을 때렸더라고요. 결국 못 올라갔는데 요번에 확 올라갈 정도의 큰 모멘텀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의견에 지금 네. 논리를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유가는 당분간 그렇게까지 상방 압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하루하루 뭐 침체 얘기가 나오고 지표도 확인할 게 많고 한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면 봐야 될 것들이 뭔지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간밤에 3대 지수가 미국에서 다 하락을 하긴 했어도 그 폭이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뭘 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가 올라갈 때는 오직 인플레만 내려가는 숫자만 나오면 좋아하는, 그러니까 되게 심플했었는데 지금은 인플레가 좀 내려올 것 같아도 아니 그게 너무 또 좀 데이터가 나쁘게 나와서 침체를 만들어낼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더 싫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하려면 침체가 더 싫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데이터가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인플레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뜨겁게 나오면 싫어할 거고요. 너무 차갑게 나와도 싫어할 거고 중간 정도를 원하는데 뭐 저는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경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네. 거고 특히 경기에 대해 가지고서 최근에 우려들이 확 올라가기는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뭐 PMI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PMI가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예상보다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이제 그 이틀 전에 나왔었던 ISM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ISM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마키 PMI하고 미국 쪽만 놓고 보면은 제조업적이 4개월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ISM 쪽만 좀 이게 숫자가 다르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권역은 전부 다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ISM 네. 발표만 보고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이건 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선행 데이터들이 좀 돌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어쨌든 리오프닝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선행만 올라갔다면 이제 동행 데이터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수출이 회복이 되는 거, 대중 수출이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 실제로 수요가 이제는 정말 자극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데 저는 4월달 한국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떤 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중국의 선행 데이터가 좋다라는 게 네. 첫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3월달에 기록했었던 수출액만 그대로 사실 3월의 수출 우리가 좋았다라고 평가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수출액이 그대로 그냥 4월에 나오게 되면은요.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작년 대비로? 4월 대비해가지고서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오면은 이제 감소율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도 3월이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탁꼭지를 돌리긴 한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너무 미미하고요. 조금이라서. 너무 밑에 있어서요. 너무 네. 조금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10% 중후반 정도가 계속해서 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4월이 이제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3월 말부터 상해 대봉쇄에서 대중 수출이 그렇네요. 그때부터 완전 꺾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이만 해도 YOY로 0%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영업일수를 고려해가지고서 예, 예, 했었을 예, 때 예. 기준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이제는 목표가 낮아져 버렸다는 거고,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 지가 한 3개월이 돼가니까 네. 선행 데이터가 이제 동행 데이터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부터는 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되게 되면은 뭐 한국 쪽이 사실 글로벌 경기에서 제일 앞단에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의 회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건 긍정적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통화 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올리는 것만 봤는데 네. 어제도 보시면 호주에서 동결을 결정을 동결, 했거든요.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한국도 동결했고 네. 캐나다 그다음 호주 동결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순서는 결국은 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 저는 연내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같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한 번 더 올려도 상관이 없지만은 안 올려도 될 정도의 5월 초에 이제 FOMC 회의할 때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은 통화 정책도 그 동안에는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요 점에서도 좀 완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마지막으로 네, 가시기 전에 네. 대표님이 하나 네. 또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운칠 기사님께서 대표님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 중 현 시장은 어느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도 코스톨라니 언급을 좀 네, 맞습니다. 네. 하신 적이 많잖아요. 일단 네. 그 달걀 이론이라는 게 뭔지 다른 네. 분들 위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달걀 이론이라는 게 사실 증시 순환론에 기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라는 게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한국에서 알려져 있을 때에는 마치 코스톨라니의 달걀이 꼭지일 때는 뭐 금리가 고점, 그 다음에 바닥일 때는 금리가 이제 저점 이렇게 해가지고서 표현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는 단순히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 거래가 지금 많아졌느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주식이 좀 그 소신파의 손에 있느냐, 부안외동파의 손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정점이나 저점 가지고서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파악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21년도 초 상반기 때가 누가 봐도 이제 거래량도 너무 많았었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너무 많았죠. 근데 그 이후에 실망해서 많이 나갔고 저는 지금 이제 그 달걀로 보게 되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초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주식 시장이 이제 최악의 국면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은 좀 늘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주식을 하는 그렇다고 인구 자체가 다시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워낙 우리가 좀 길게 증시가 또 많이 빠지다 보니 실망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요인 이제 소심파냐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이제 밑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 정도 국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